빅튜브입니다.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산다기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삼성이 없어진 자리를 메꾼다면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LG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LG가 아닙니다. 애플이 제일 좋아하겠죠. 샤오미나 화웨이도 좋아할 겁니다. 삼성이 망했을 때 LG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좋아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애플이나 샤오미가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겁니다. 삼성이 망하게 되면 삼성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은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망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예측할 때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측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한 예측은 대부분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망하게 되면 LG나 다른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삼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외국 기업이 없고 우리나라 기업만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외국의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이 망하게 된다면 삼성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쪼개서 나눠 먹게 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에는 오히려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입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방법을 통해 기업을 짜내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한때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65% 정도나 되었습니다. 소득세율이 88% 정도였던 나라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누진세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최대 비율로만 가정했을 때 소득세율 88%면 100만원을 벌어야 12만원 받는 수준인 겁니다. 법인세율 65%면 기업이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이케아는 이 세금을 버티지 못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기게 되었고 스웨덴은 이케아의 법인세율을 아예 걷지 못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법인세율이 좀 낮았으면 적은 비율의 세금이라도 받았을 텐데 욕심 조금 더 내서 세금 올렸다가 오히려 걷는 돈이 제로가 되어버린 거죠. 외국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스웨덴도 지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차츰 줄어들어 지금은 21.4%로 떨어졌고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대출을 안 내준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 빌려서 부동산 사는 일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동산을 못 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동안 외국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 돈 다 땡겨서 그 집 다 사버리겠죠. 그리고 시세 차익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손가락이나 빨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잡힐 리도 없죠. 특히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중국 동포 같은 사람들 중에 한국에 부동산 살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돈 다 땡겨서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고 시세 차익 다 챙겨가겠죠. 우리나라 국민을 조지면 우리 돈이 외국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원자력 기술을 없애면 우리나라가 탈원전 되는 데서 끝이 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 외국 경쟁사들이 좋아하겠죠. 원래 우리나라가 먹기로 했던 그 돈은 외국 경쟁사들이 다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원자력 기술도 공중분해가 되고 기술자와 연구진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은 경쟁사들이 다 주워먹게 되는 거죠. 의료정책도 의료인을 쪼고 괴롭히고 온갖 규제와 법과 세금을 때리는 방법으로 의료를 후려쳐서 싸게 쓰겠다,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면 의료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겠죠.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을 때려치더라도 면허와 능력은 유지되니까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인력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만약 의사들이 도저히 한국은 안 되겠다 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다면 그건 국가적인 손해죠. 만약 의사가 3,000명 필요한데 2,000명이 이민을 가버렸다. 그러면 의사가 5,000명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의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직이나 전문가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있으면 연구원들, 개발자들 박봉으로 괴롭히면서 갈아 넣는 것이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에서 대기업 연구원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가면서 기술 빼가고 그런 경우가 많죠. 복지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무작정 건강보험 제도를 확대하면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무작정 출산 혜택을 주게 되면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일부가 미국 시민권 따려고 원정 출산을 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식을
자식을 낳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뭘 하려고 하든 간에 외국과 외국인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예측하거나 일의 방향성을 정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넓게 보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과 외국인의 존재는 아주 큰 변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외국의 존재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안의 조건만을 가지고 상황을 예측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면 결과는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